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곳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미 동부시각으로 오전 7시 4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중무정한 병력이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헬기에 이어 장갑차에 태웠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직 국가 정상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타국의 법정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미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경비태세를 가동했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은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무장한 연방 보안관들이 배치됐으며 수많은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낮 12시쯤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사법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놓고 펼쳐진 치열한 법리 다툼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아들, 다른 3명과 함께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약 자금 채무자나 마약 밀매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납치와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종신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친 주장과 유사한데 당시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92살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관련 마약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온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과 9.11 테러 사건 등을 다뤄왔습니다. 네, 이번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네, 안보리 회의는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회의 소집 요청을 이웃나라인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전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해서 열린 겁니다. 사무엘 몽카디 주 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공화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된 석유를 포함한 천연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꼭두각시 정부를 강요하기 위한 식민 전쟁이라며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엔 역시 자위권 발동 차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범죄자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측의 입장을 연이어 들어보시죠. China is deeply shocked by and strongly condemns the unilateral, illegal, and bullying acts of the U.S. There is no war against Venezuela or its people.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을 두고 타이완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가 마두로 축출 이후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죠. 이걸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여전히 안개 속인 데다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민주당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지금 권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앞으로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정상화하고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통해서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Pretty badly. Don't ask me who's in charge because I'll give you an answer and it'll be very controversial. What does that mean? We're in charge. 마두로 체포 뒤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복잡한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관리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And the president said, we're going to run it. What in God's name does that mean? Pretty clearly, we don't know what that means. They don't know what that means.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발언은 모든 미국인의 가슴에 공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부터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운용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명분으로 내세웠던 석유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지닌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정상화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물가와 주거비, 고용 등 민생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He's put their lives at risk so that more American oil companies can make profits in Venezuela and his billionaire buddies on Wall Street can benefit. 이런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주 석유 회사 임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 확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추가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 공식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게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의 흑백 사진과 함께 더 이상 게임은 없다며 글을 올린 건데요. 특히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나설 당시 찍힌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서 더 주목됩니다. 미국의 앞마당격인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고 하는 미국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정책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추가 발언이 나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달여 만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면서도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으로 들어섭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첫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을 예포 발사와 어린이 의장대 등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제에 맞서 양국이 연대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시 주석 역시 불과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이 이뤄진 건 양국이 서로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두 나라가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갖고 있다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최근 타이완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물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 이후 미중 간 신경전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 정상은 이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불법 조업 문제에 우리 측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둑과 축구 등 문화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완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최대 행사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사흘째엔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난 뒤 상하이로 향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 문건 15건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양해 각서 14건과 증서 1건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국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경제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와 연구자 간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판다 대여 같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도 매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에게 기린도와 미용기기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두 정상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혐한이나 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우호관계의 상징인 판다를 중국 측으로부터 추가로 대여받는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습니다.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간 데 대해서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 내외와 선물 교환식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에겐 중국 전설 속 동물이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기린이 담긴 미납 기린도를 전달했고 부인 펑리 위한 여사 선물로는 K뷰티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미용기기를 건넸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전통 공예품들을 선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빈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달 전에 못다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군 군악대가 음악들을 연주했는데 한중 양국의 음악이 6곡씩 12곡이 연주가 되었고 만찬 이후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만나지 못했던 김혜경 여사와 펑 여사는 차담회를 함께하며 처음으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각종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깜짝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탈당 가능성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원내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뒤 두문불출하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사퇴 6일 만에 유튜브 방송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송구하다.
죄송하다 사과한 김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 단수공천에 자신은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컷오프 의견을 갖다 제기한 게 저고 이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주택 문제였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과 돈 1억 원이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선 직전이라 보안이 가장 중요해 알리지 못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나갔다면 이건 뭐 선거 저는 못 치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회의에 빠진 것도 1억 원 사태를 묵인하려 한 게 아니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다른 안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자신이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새우깡 돈봉투 의혹에는 그들이 당시 경쟁자였다며 기본 구성조차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모든 사안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거라며 스스로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컷오프 대상이던 다주택자 김경시 의원이 왜 단수공천됐는지, 또 1억 원 녹취는 누가 왜 한 건지 1시간의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에선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당 후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당사자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방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파장도 큰 만큼 신속하게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전 서울동작경찰서장도 고발됐는데 서울경찰청이 수사 무마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2달간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A 의원을 통해 부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참고인 진술서를 보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A 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후 사무실에서 A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동작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 부인은 민주당 소속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수사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동작서장과 통화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측도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이 전 동작서장 비촌경 등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작서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청탁 의혹 사건까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의혹의 대상이 된 동작서의 수사를 계속 맡기기는 부담이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연루자 조사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인데 경찰은 김 시 의원에게 조속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법무부에 귀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에 강선우 의원 공천원금 의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 경찰은 언론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자 도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 핵심 연루자가 출국한 상황에 경찰은 김 씨 의원에게 귀국을 요구하면서 법무부엔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경찰 요구에 따라 일찍 귀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돌아오는 즉시 출국 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씨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상의한 녹취를 들어보면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강 의원 말에 김병기 의원은 빨리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이에 강 의원은 바로 금품을 돌려줄 것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이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냐? 확실하냐? 아니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녹취에 언급된 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관련자들 계좌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15명을 낸 70대 택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가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신 건가요? 당시 사고로 40대 보행자가 숨지고 택시 승객을 포함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방향을 틀어 다른 승용차 2대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음주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치약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상당수가 정밀검사에서 바뀌고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택시가 갑자기 가속한 이유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2명을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값 2,3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 씨에게 내린 기소 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김 씨의 절취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CCTV를 근거로 실수로 상품 결제를 누락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요.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다는 점에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누전 차단기로는 사람의 감전을 아예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치돼 있던 누전 차단기는 인체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람의 감전을 막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인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16배가 넘는 500mA에 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현장에 사람이 감전당할 정도의 높은 전류가 흘러나와도 누전 차단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경찰은 양수기를 점검하기 전 정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평소 현장에서 여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 LT삼보의 현장 소장 A씨와 포스코 ENC 현장 소장 등 6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여의도 철근 무너짐 사고 등 지난해에만 5차례에 달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며 새해 두 번째 열린 장에서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7%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4,300선 후반으로 출발하며 직전 거래일에 세운 최고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폭이 커지며 처음으로 4,4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박스권에 머무르는 것도 잠시 2조 원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불을 지피자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결국 3.4% 급등한 4,45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새해 이틀 연속 최고점 경신입니다. 이번에도 불장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는 이틀째 7% 상승하며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한때 3% 넘게 오르며 70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반도체 가격이 훨씬 지금 세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뿐 아니라 원전과 방산 등 다른 업종도 줄줄이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으로 상승 흐름이 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 상승해 957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4,000선 중반에 올라선 가운데 5,000시대 역시 더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한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게 될 거고요. 4,800포인트, 거의 한 4,90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43.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1,450원 코앞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과 결제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면서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만약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된다면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12월 넷째 주 이용자는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줄어 4.2%가 빠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는 11%, 11번가는 6.3% 늘었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탈팡족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다시 11번가나 조금 더 주고 그냥 조금 더 늦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탈팡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역량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사의 빠른 배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가 12월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앱 순위 1위로 떠올랐고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신규 구매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2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돼 마트까지 배송 경쟁에 가세할 경우 쿠팡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1,800개 점포가 소비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 새벽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될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부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가 실망을 키우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주도하는 단일 플랫폼 구조에서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 파이낸셜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쿠팡 파이낸셜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상도덕적으로 이른바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상호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쿠팡 TF팀을 편성해서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7건, 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3건을 포함해 쿠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 1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쿠팡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는 출근길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5도 이상 올라 비교적 온화해지겠지만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그리고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은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불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전북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최고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이 영하 6.4도, 부산이 영하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출석해 마약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통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서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모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 중 최종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협력의 미래 비전으로 고려시대 때 송나라와 해상교육이 이루어졌던 벽난도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적 갈등이 있더라도 교류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서 15건도 체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인 행사. 이 대통령은 두 나라의 교역 규모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40배 넘게 늘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2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한중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청사진도 꺼내들었습니다. 고려시대 송나라와 해상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벽난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껄끄러운 외교 현안으로 양국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더라도 경제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함께한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는 두 나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希望中韩工商界以这一次论坛为契机，把握机会，汇聚合力，为促进双边经贸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发展，做出更大的贡献。 상호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양국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해각서 14건과 비증증서 1건을 체결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환경, 교통 등 여러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청나라 때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나라가 경제, 문화 분야 등의 교류에 힘을 싣는 건 민감한 정치 안보 현안은 당장 명쾌하게 풀기 어렵단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사흘째인 오늘 중국 권력 서열 2, 3위를 잇따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면담합니다. 이어 서열 2위이자 중국의 경제사령탑으로 꼽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들이 8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만나 협력을 다졌습니다. 유통과 식품, 미용,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돼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본행사 시작 전부터 양국 기업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반갑게 얘기하는 인물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정미춘 회장. 이어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들과 인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열린 양국 간 대규모 기업인 교류 행사로 우리 경제사절단 416명과 중국 측 200여 명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다졌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 규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등도 중국 내 생산 거점을 유지하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 기업인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경영 환경 회복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를 통해서 형성된 훈풍을 이어받아서
양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중국 거대 내수 시장에 파고들 비즈니스 협력이 다소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손을 잡았는데 신세계가 국내 상품을 발굴하면 알리바바가 자사 플랫폼으로 유통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기업과 손잡고 중국 내 매장 운영과 유통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용, 인공지능, 자율주행, 영상게임 등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만 9건. 이번 협력이 단순 수출을 넘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6년 만에 110억 원 급증한 재산이 눈에 띄는데 야당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운 초대 기획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명 발표 일주일 만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 정무적 조정 능력 등을 지명 사유로 명시했는데 정작 주목받은 건 수년 만에 급증한 이 후보자 재산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의원직에서 물러날 때만 해도 62억 원 수준이던 재산은 6년 만에 11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급속히 불어난 부동산입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수십억에 달하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더해 두 곳의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녀들로 범위를 넓히면 목록에 등장하는 부동산만 7곳에 달합니다. 자녀 증여 등 재산 형성 과정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하루도 끊이지 않는 갑질 폭로 역시 만만찮은 부담입니다.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시절 같은 당 구의원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또 셋째 아들이 이른바 엄마 찬스로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을 쌓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야권의 낙마 공세는 더욱 격화했습니다.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재경위는 인사청문회 이틀 진행과 함께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능력 발휘가 가능할 거라며 감쌌고 지금 논란이 되는 모든 일은 국민의힘 소속일 때 벌어진 일 아니냐, 청문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어졌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예.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의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여권의 엄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위적 논란을 국민 여론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를 한 건 사실이지만 관련해 청탁한 일이 없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처 인사청문 지원단은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은 신청하는 청년 대부분에게 문을 열어 인턴 등 각종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이 후보자 아들이 재학한 학교는 생활기록부에 교외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도 생기부에 기록한 적이 없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당시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인턴 경력 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초안, 대학교 수시 모집 자기소개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소임을 다했다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급 지도부 선출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리적 중도 색채 인사로 평가되어 온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 임명 넉 달여 만에 중도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당의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자신의 소임은 여기까지라 판단했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도부 역시 내부 갈등 탓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선 결집, 호 확장을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와의 엇박자가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장 대표에게 사의를 전한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지도부 회의를 통해 계엄 관련 공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권 시선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장 대표의 당 쇄신안 내용에 쏠립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외연 확장과 인재 영입 구상안 등이 담길 거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여전히 윤, 절연, 보수 통합 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 등 내홍 정면 돌파 기류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 여부를 다룰 윤리위원 7명을 의결하고 조만간 윤리위 내부 논의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 속 한 전 대표는 조작 감사로 자신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보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도부 곳곳에 공백이 생기며 어수선해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11일 전당대회급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 유동철 후보가 사퇴를 예고하며 친정청래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정복 이성윤 후보 대 친명 비당권파로 꼽히는 이건태 강득구 구도가 유력해졌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당권파들은 당청, 명청 갈등은 결단코 없다고 입을 모았고 비당권파는 그동안 당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는 상황이 있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오는 11일 최고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출은 박정, 백혜련, 진성준 의원의 한병도 의원까지 4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재편이 여권 내 권력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민의힘은 가시권에 들어온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이번 주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특검에 잔류한 이들은 물론이고 원대 복귀한 인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혐의 사건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었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특단의 대책으로서 계엄을 준비하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를 축출한 베네수엘라의 국정 운영을 미국이 맡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데 직접 통치 방식보다는 힘으로 압박해서 정책을 주무르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를 납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규정해 3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Lo cual configura un supuesto de imposibilidad material y temporal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니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자며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주둔시켰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는 큰 부담입니다. 미국은 일단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에 시간을 줬습니다. 기본 전제는 마두로 대통령과는 다른 정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Marco's working on that directly. Just had a conversation with her, and she's essentially willing to do what we think is necessary to make Venezuela great again. Very simple. 이번 공격의 명분이 됐던 마약 밀매와 석유, 외교를 놓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지 보겠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국의 함대를 배치해놓고 마두로 없는 내각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nd that leverage that we have with the armada of boats that are currently positioned allow us to seize any sanctioned boats coming into or out of Venezuela, loaded with oil or on its way in to pick up oil. 마두로를 대신할 카드를 당장 선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보다 베네수엘라 재건이 먼저고 마두로에 맞섰던 야당 정치인의 귀국도 급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가 미국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 변화를 지켜본 뒤에 모든 선택지 중에 다음 수를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 미국의 군사 작전을 두고 미국 내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전날부터 이틀 동안 미국 성인 12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은 33%, 반대는 34%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3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65%, 반대가 6%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11%, 반대가 65%로 나타났습니다. 무당 측에서는 찬성이 23%, 반대가 35%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지정학적인 위기와 국제사변을 거론하면서 핵무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북동 방향 1000km 지점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준비 태세에 신뢰가 간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핵무력을 실용화, 실존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론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을 언급했습니다. 새해 벽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는 데 대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사함과 동시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패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의 불량배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핵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올린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발사체에 날개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궤적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징인 변칙기동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YTN 9입니다. 네, 올해 새해 첫 입영 행사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장병들은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정예 육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떨리고 긴장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영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의 첫 입영 행사에 말띠인 예비장병도 입수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걱정도 앞서지만 군복무를 잘 마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제 동기들과 선임들 잘 도우며 군생활 앞으로 행복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에 도움되는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잠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동안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만큼 훈련소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부모들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 있는 군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입영 행사는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전국 5개 부대에서 열렸고 모두 2,700여 명의 예비장병들이 입수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첫 입영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12만여 명의 정예장병을 육성하게 됩니다. 입영 장정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장병 기본 훈련을 마친 뒤 강한 군인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입영 장정들과 육군의 구성원이 함께하여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다진 청년들이 군 생활에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어제 오전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안성기 씨가 우리 곁을 떠났죠. 안성기 배우는 70년 가까이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아역스타에서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던 그동안의 여정을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안성기는 아무것도 모를 나이 6살에 데뷔해 아역스타가 됐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 등이었습니다. 학업과 군복무로 잠시 연기를 쉬었지만 1980년대 영화계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특히 당시 충무로를 주름잡던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에서 거지 왕초 역할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자네 여기 왜 붙들려 왔어? 동물원에서 자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1990년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처럼 한국 액션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비중은 적은데 굉장히 하여튼 존재감이 있다라는 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연기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작품. 2000년대에 와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 임무는 우리를 평양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임무는 이제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본대로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던 영원한 배우. 스크린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아왔던 안성기의 시간은 관객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돈로 독트린을 다뤘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서반구 패권 회복에 두면서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성조기가 덮고 있는지도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가 곧 순이란 글과 함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그린란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략적 요충지이자 광물 매장량도 풍부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동시에 반미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와 쿠바에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콜롬비아 상대로 군사작전을 추진할 거냐 질문에 괜찮게 들린다면서 병자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는 5월 치러지는 콜롬비아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쿠바에 대해선 붕괴 직전이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중남미는 앞마당 삼고 북극권까지 뒷마당 삼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 신제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기사는 철학과 언어학 등 인문계 학과 경쟁률이 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기가 올라간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2020학년도 9.92대 1에서 올해 15.56대 1로 올랐습니다. 언어학과와 종교학과, 미학과 등 다른 인문계 학과들도 모두 오름세입니다.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경쟁률은 다소 주춤합니다. 사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학과들이 재조명받는 건데 이런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몰린 영향도 있습니다. 인문학도들이 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언어학 등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네, 인문계라 문성하다란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AI 시대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 배달음식 거래액이 4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37조 6,284억 원, 전년 대비 12% 늘어난 거고요. 이미 2024년 전체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12월 거래액까지 합쳐지면 40조 원은 가뿐히 넘을 걸로 보입니다. 배달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했었죠.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플랫폼들끼리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배달 앱을 쓰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55%가 2개, 15%는 3개 앱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해엔 배달 음식 줄여보겠다고 다짐해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음식이 보편적인 식생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박소희와 이상범의 1대1 대결입니다. 정석으로 수비해줘야죠. 예. 잘했어. 자숙해요. 와, 그림자 수비. 이상범은 근데 너무 제가 신기한 것이 이상범은 왜 드리블을 안 하죠? 계속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할 거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감독님. 얼굴이 반칙이에요. 예, 수비에 얼굴이 반칙. 네. 한번 시도해봅니다. 네, 챌린지한번 요청해도 될 것 같은데. 완소! 2006년 발차기 소녀의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해안 그리고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까지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약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전북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고 5cm가 쌓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5도, 대구는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로 비교적 온화해지겠지만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